역사 2. 끈질긴 공산당의 활동. 신명기 32장 7절 말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끈질긴 공산당, 공산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지금 우리는 2권에 대해서 근현대사 시리즈 2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현대사 시리즈 2권은 제주 4.3 사건에 관련된 이야기죠. 네, 제주 4.3 사건은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 성립이 되느냐 마느냐 라는 기로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상이 되겠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이냐 자유민주주의 사상이냐라는 것인데, 그 공산 사상을 우리나라에서 이끌었던 사람은 우리가 박헌영을 빼놓고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도 우리가 박헌영이 자기 집에서 고려 공산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발족시키면서 그 책임 비서로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봤죠. 그래서 박헌영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공산주의 사상을 공부하는 것들이 많이 퍼져나갔고, 또 박헌영이 월북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가 좀 정리가 되는 그런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끈질긴 공산당의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박헌영을 빼놓고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박헌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공산주의의 사상이 우리나라를 어떤 식으로 환란 또 어려움에 빠지게 했고, 또 우리나라를 어떻게 공산화를 하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박헌영에 대해서 그러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영은 1900년 5월 1일 출생을 해서 56년 7월 19일에 김일성에 의해서 처단을 당했죠. 같은 공산주의자 경쟁자죠. 그래서 이제 숙청을 당하고 사형을 당하는 그런 일이, 총살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박헌영은 처음부터 공산 사상을 선호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생각한 대로 교육이 잘 이루어졌다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을 것이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사상으로 이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박헌영은 기독교를 처음에 접하게 돼요. 기독교를 제일 처음 접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다닌 학교가 경성고등보통학교란 얘기겠죠. 거기에 다녔는데, 이 박헌영은 영어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영어 잘하는 사람이에요, 박헌영은. 그래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 당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전하러 온 선교사들을 통해서 학교가 설립이 되고 그들을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그런데 그 선교사들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박헌영은 영어라는 언어, 자기가 좋아하는 그 언어를 통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사람이에요.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사람.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YMCA를 운영할 때 거기 청년부에서 활동도 했어요. 청년의 활동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영어 과에도 성서공회 사무원이었던 장두철이라는 사람한테 영어 성경 공부를 했어요. 영어 성경 공부. 성서공회라고 하면 우리나라 성경책 만드는 데를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일하고 있었던 사람에게 영어로 성경 공부를 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숭동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숭동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거기서도 영어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성경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미국 유학을 하기를 희망을 했는데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포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그 당시 어떤 사람의 일기를, 그러니까 위인 전기나 이런 거를 보면은 어떤 사람은 너무나 가난했지만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유학을 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근데 박헌영은 그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던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 때문에 내가 원하는 미국 유학이 좌절되었다라는 거에서 이제 박헌영은 자기가 유학 가기 쉬운 나라를 선택을 해요. 유학 가기 쉬운 나라가 어떤 나라였을까요? 바다를 건너가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고, 육지로 연결되어 있는 러시아.
러시아로 넘어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공산주의를 처음으로 접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만약에 박헌영이 미국 유학이 성공을 했다면 이 사람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엄청난 사상가로 성장을 했을 텐데, 그런데 너무나 희한하게 재능이 너무 많은데 그 길이 막혔다라는 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를 러시아로 들어가서 이제 처음 접하게 됐는데, 김만겸이라는 우리나라 공산주의 1세대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김만겸. 이 사람한테 공산 사상을 교육을 받아요. 공산 사상을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1919년 3월 1일에 3.1 독립만세 운동에 공산 사상에 아주 미세하게 접촉한 그 상태에서 그 운동에 참여를 하죠. 그러면서 박헌영은 그 독립만세 운동을 통해서 공산주의 사상만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이끌 수 있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과 공산주의 운동을 이끌게 된 계기가 바로 3.1 독립만세 운동이었다라고 박헌영은 얘기를 해요. 너무나 아이러니한 일이죠.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는 데 반해서 지금 박헌영은 독립과 공산 사상으로 이 나라를 통일하는 것을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똑같은 상황에 우리 모두가 있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라는 거는 진짜 그 끝이 너무나 상반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있는 어떤 상황이 있지만 거기서 우리가 어떤 사상, 어떤 말씀의 기저를 가지고 내 행동을 선택하느냐, 그 다음에 그 사상을 발전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사상은 하나님과 맞는 사상이 될 수도 있고 전혀 상반되는 사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산 사상을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계기가 바로 3.1 독립만세 운동이었다라고 박헌영이 직접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상하이로 가서 이제 김만겸과 보다 더 구체적인 공산주의 사상 교육을 하면서 1921년에 이르쿠츠크 고려공산당에 가입을 하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공산당에 이제 가입을 하면서 거기서 자기의 기반을 확실하게 다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가입 이후에 1922년 3월 25일에 조선공산당 조직을 위해서 박헌영이 먼저 우리나라로 잠입을 합니다. 이때는 코민테른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너 먼저 가서 그 한반도를 공산화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해라 라는 지시를 받고 들어온 거가 지금 말씀드렸던 1922년 3월 25일이죠. 그런데 이때 신의주를 지나가면서 일본 경찰에게 체포를 당합니다. 일본 경찰은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일본 경찰한테 체포를 당해서 이때 1년 10개월을 복역을 해요. 1년 10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이후에 서울 화요회 계열에 들어가면서 거기서 신흥 청년 동맹 결성식에 참석을 합니다. 말이 너무 어렵죠. 제가 항상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흥 청년 동맹 결성식에 참석을 해서 이때 본인이 러시아 김만겸 또 러시아 상하이에 있는 그런 여러 공산주의자들이랑 만나서 배웠던 그 공산 사상을 청년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산 사상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을 양산시키는 거죠. 그 앞에서 이제 박헌영이 하는데 이 사람이 주장했던 교육의 내용들을 보면은 청년의 사회적 지위라는 이슈, 또 이제로부터 청년, 대선 플랜카드에 붙여있는 그런 말과도 같죠. 이제로부터 청년, 또 청년의 사고 고찰 등등의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청년의 사회적 지위거든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교지 편집실에서 일하면서 그 선배들한테 그 사상을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의 그 아래서 크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들 그때 그랬지.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결단하고 우리가 배워서 알고
행동할 때야.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 그러면서 어떤 일을 행동할지 그걸 갖다가 자꾸만 막 부추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랑 내가 여태까지 갖고 있었던 어떤 구부러진 막 꽁한 생각들 있잖아요. 어떤 사회에 대한 불만, 이게 결합이 되면 이게 폭발적인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헌영이 청년들을 모아놓고 이런 공산 교육을 시켰다. 그래서 그 당시 공산주의 사상은 지금 박헌영도 23살, 24살 이때 그런 활동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20대와 10대에 있었던 청년들이 다 모아서 이런 교육을 하면서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제주 4.3 사건이나 뭐 여러 가지 여수, 순천도 그렇고 싸우다가 죽어간 그 아이들은 다 나이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산 사상으로 꽉 사로잡혀가지고 진짜 죽음을 불사하고 그런 무서운 행동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단순히 전쟁만이 할 건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사람 죽이는 거 보면 굉장히 잔인하죠. 처참하고. 사상이 그렇게 무섭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박헌영이 이렇게 공산 지식을 설파하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이 박헌영은 특이한 이력이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 일했던 이력이 있어요, 기자로. 그래서 1924년 4월부터 8월까지는 동아일보에서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9월부터 1925년 10월, 15일까지는 조선일보에서 일했던 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자다 그러면은 굉장히 뭐 이렇게 새로운 지식, 우리가 모르는 걸 먼저 알고 있고 뭐 갖다가 딱 텍스트로 써가지고 알려주는 굉장히 인텔리 같은 그런 느낌을 사람이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알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20년대 초반에 막 신문사에 기자로 일하고 있다라는 거는 좀 약간 사람들한테 믿고 들어가는 그런 거가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이력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1925년 4월 17일에 드디어 조선공산당을 창당을 하면서 그 다음날 4월 18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죠. 4월 18일에 고려공산 청년회 책임비서가 됩니다. 자기 집에서 그 청년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의 수장으로 딱 자리매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인 행동들은 다 젊은이들이 했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조선공산당의 이제 그 최고 수장으로 가는 수순이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1925년 11월 22일에 신의주에서 친일파 변호사 중에서 친일파에 있었던 변호사를 이 공산 청년 중에 몇 명이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렇게 폭행하는 사건이 있으면서 일본들에게 조선 공산당의 존재가 발각이 됩니다. 이렇게 일본의 적대적인 조선 공산당이 발각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 사람들은 이 조선 공산당을 파헤쳐서 없애버리려고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26년 6월 10일 60만세 운동 아시죠? 다 60만세 운동, 순종의 그 인신일에 모여서 다시 한번 독립운동을 기획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거를 공산주의자들이 기획을 했어요. 그 중심에 조선공산당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체포되고 투옥됐어요. 근데 이때 박헌영도 당연히 감옥에 들어가 있었죠.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자살 기도도 수없이 하고, 그 다음에 미친 사람 행세를 했죠. 미친 사람 행세를 했는데 자기 똥을 자기가 싸고 먹을 정도로 그런 기이한 행동들을 하니까는 이놈 미쳤다,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출소를 한 거가 1927년 11월 22일, 약 1년 좀 넘어서 이제 병보석으로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출소하자마자 박헌영이 어디로 가냐면 소련 모스크바로 가요. 모스크바로 1928년 11월에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자신만의 공산주의 이론을 심화시킵니다. 자신만의 공산주의 이론을 심화하고 완성을 시켜요. 근데 박헌영은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밀한 이론들을 준비를 하고, 이 박헌영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만들고 싶었었던 공산 국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향해서 지금 이 사람은 이론을 만들어 가는 거죠. 김일성처럼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무력으로 했다가 무력으로 자신의 왕국을 세운 게 아니라 박헌영은 굉장히 논리적인 그런 이론을 계속 공부하면서 세워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련 국제 레닌 대학교, 소련에 있는 국제 레닌 대학교를 바로 입학을 합니다. 1928년 11월에 입학을 해서 29년에 졸업을 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호를 만들어요. 호를 정하는데 호가 이정이라는 호인데 그 이정은 뭐냐면은 썰에라는 농기구 또 고무래라는 농기구를 한문으로 표현한 게 이정이에요. 근데 썰에는 논을 가는 거고 고무래는 농작물들을 끌어모으는 납작한 그런 도구인데 이거를 자기 호를 이정이라고 하면서 무슨 각오를 다지냐면 하층 농민 계급의 마음으로 살겠다라는 의지를 담아서 이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헌영이라는 사람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박헌영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이 인물을 제가 칭송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직접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게 지금 텍스트로 보는 거잖아요. 직접 대화를 하면 뭐가 좀 더 느낌이 올 것 같긴 한데 자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자기 호도 바꾸고 졸업도 한 다음에 29년 2월에 소련 공산당에 입당을 하죠. 소련 공산당에 정시로 입당을 하면서 또 대학을 다녀요. 동방근로자대학이라는 거에 바로 입학을 해서 1931년에 졸업을 하죠. 그러니까 박헌영은 드럼풍얼로 하는 게 아니라 공산 사상에 대해서 진짜 꾸준히 공부를 해온 거예요. 32살까지 공부를 한 거죠. 그러면서 정식으로 코민테른, 그때 당시에 코민테른은 국제공산당이에요. 국제공산당으로 자기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식민지 국가에 있는 나라들을 다 해방시켜서 거기에 공산주의를 심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가 코민테른이죠. 코민테른의 동양비서부 조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시만 받아서 가다가 일도 못하고 걸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출소한 다음에는 거기 가서 본격적으로 다 공부하고 그다음에 그 코민테른의 직접 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자기만의 구축한 그 공산 사상을 우리나라에 어떻게 그걸 실현해 나갈 것인가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그 동방근로자대학을 졸업한 박헌영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무신론은 주장을 했고 반기독교 그리고 반기독교 운동까지도 주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헌영이 뭐라고 말했냐면 종교는 인간의 정신을 좀먹는 아평과도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가끔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드라마가 굉장히 달달한 드라마들이 갑자기 많이 나올 때가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드라마에 빠져 있었던 어떤 분이 저한테 그걸 완전히 황홀해가지고 2시간 동안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게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그랬어요. 지금 나라가 이런 상황인데 그거는 국민의 정서를 좀먹는 드라마다. 이 표현을 제가 이거 몰랐었는데 제가 그때 그런 표현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종교라는 것은 인간의 정신을 좀먹는 아편이다라고 박헌영이 얘기를 한 거죠. 그 사람이 생각하는 중요한 인간 정신을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사상은 뭐예요? 공산 사상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을 쥐고 흔드는 종교라는 거는 자기의 그 실현을 가로막는 장애물과 같은 것들. 그래서 인간의 정신을 좀먹는 아편과 같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선교사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 본인이 언더우드 선교사한테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선교사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제국주의 영토 확장의 천병. 제국주의. 그러니까는 미국이나 엄청나게 큰 나라들이 이 나라를 와가지고 다 점령하려고 하기 위해서 미리 보낸 천병이다. 부드럽게 회유해서 틈을 찾아내고 그 틈을 들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장악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사상은 오로지 뭐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산사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으로 생각하면 박헌영이 우리나라 한반도 공산화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사상을 좌지우지하고 싶어서 나오는 천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 성경 공부도 많이 했던 사람.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이 공산사상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거는 너무 중요한 일 같아요. 마음을 지키는 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이제 마음의 분리가 일어나겠죠. 우리가 에덴 동산의 타락을 보면 영육혼의 타락으로 나타나잖아요. 영이 타락했기 때문에 마음 정신이 타락을 하고, 그다음에 정신이 타락했기 때문에 선악을 따먹는 육의 타락이 일어났다. 영은 말씀이죠.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마음의 타락이 일어나고, 그래서 행동의 타락이 일어났다. 그런 회복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내 영을 채우면 그 영을 담는 것이 혼이죠. 마음의 그릇. 그 마음에 말씀이 정확하게 담기면 그 마음도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회복이 되면 행동, 육신의 행동도 깨끗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도 그런 영의 분리, 혼의 분리, 육의 분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육적인 어떤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분리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과 사상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분리하는 거가 두 번째 분리가 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분리는 뭐예요? 그건 저절로 드러나는 거죠. 내가 말씀을 좇고 있는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말씀을 빙자한 다른 것을 쫓고 있는 사람이었는가라는 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리가 육적인 분리, 마음의 분리, 혼의 분리, 영의 분리가 있는데 이게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영의 분리가 가장 어렵겠죠. 그죠? 그러니까 점점 우리는 어려운 분리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죠. 근데 공산사상은 우리가 가장 실질적으로 접하는 어려움, 실질적으로 접하는 위기를 틈타고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항상 이슈가 먹고 사는 문제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팽배해 있는 게 뭐예요? 먹방이잖아요, 먹방. 그죠? 우리가 먹는 거면은 적이랑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적군이랑도 먹는 주제로는 2시간, 3시간씩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거는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맛있는 건 다 좋아하니까. 그래서 조선일보 사설 그저께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는 우리나라의 사상이 먹방으로 가득 차고 있다. 그러면서 그 저변에 어떤 사상이 들어오고 있는지는 정작 우리는 간과하고 있다. 이런 사설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공감이 가는 그런 사상이었는데, 공산 사상이 그런 거예요. 인권을 주장을 하죠. 그런데 인권이 어떻게 됩니까? 편파적인 인권이에요. 그들이 주장하는 인권은 편파적인 인권입니다. 보면은 지금 민주당 지금 대통령 선거 지금 투표 중이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발의하고 있는 법안 중에 아주 희한한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어떤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재판을 할 수가 있지만 무죄 판결 재판만 할 수가 있고 그 외의 재판은 할 수가 없다라는 법안을 발의했어요. 굉장히 그거는 딱 읽었을 때도 누가 읽어도 초등학생이 읽어도 그거는 이게 뭐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인권이 상식적인 인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공산사상들이 주장하는 인권은 상식적인 인권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거, 자신들이 하고 싶은 거를 위해서 주장하는 그런 인권인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맛있는 거 먹고 그럼 좋아하잖아요. 원로 목사님도 남자애들, 여자애들한테 연애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짜장면 사준다고 가서 짜장면 먹고 그런 거 따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단순히 남녀관계의 어떤 그런 거겠어요? 맛있는 걸로 꼬셨을 때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죠. 그게 전부가 아니니까 그 이면에 저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공산사상들은 항상 그 하층, 근로자 계급, 노동자 계급, 먹고 살기 힘들고 불편하신 분들에게 그런 식으로 막 수석거리는 거예요. 수석거리면서 야, 너 이거 나라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데 안 해주잖아. 해줄 수 있어. 나라면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사람들의 관심사를
진짜 너무나 기본적인 거. 좀 더 나쁜 표현을 쓰고 싶지만 아주 기본적인 거, 저차원적인 거. 거기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얘기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그 11부자가 처음에 주장한 거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배려하는 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배려한다라고 했을 때 다 내놔라 이 얘기예요. 다 내놔라. 너네들이 수고하고 힘든 거는 모르겠고 니네 갖고 있는 거 다 내놔. 그래서 우리가 다 나눠 갖자. 근데 다 공평하게 나눠 갖지 않잖아요. 그걸 갖다가 또 다른 한 사람이 끌어안는 거잖아요. 다 가지고 놀고 사람의 생명까지도 다 자기가 주장하는 그런 일들을 공산사상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헌영한테 다시 돌아와서 박헌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시편 36편 1절을 보시면은 시편 36편 1절 보시면 악인의 죄열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악한 자의 귀에는 죄의 속삭임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삭이는 그 음성이 옛날에 개그 프로그램 보면은 착한 사람이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근데 해도 돼, 해도 돼. 뭐 이렇게 막 반대로 막 나오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그 해도 돼, 막 이게 더 커진다는 얘기죠. 죄의 속삭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무서운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이 생각을 전혀 안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거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목사 전도사의 문제가 가장 큰 게 뭐냐면은 항상 교구나 기관 가서 가르치는 입장이잖아요. 자기가 실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 자체를 염두에 두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돼버려요. 근데 항상 내가 실수할 수 있다. 내가 잘못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를 경계 삼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님들은 절대 앞에서 싫은 소리 안 하거든요. 뒤에 가서 욕할지언정. 근데 뒤에 가서 욕하고 있다는 걸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동공지진이 일어나요. 저를 보면. 근데 그런 사람 몇 명 없습니다. 좋은 전도사라서. 자,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면 잘못되는 목사, 잘못되는 전도사, 잘못되는 성도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잘못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도님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사람을 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어떤 저 목사님, 저 전도사님 말씀에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말씀의 은혜는 누가 준 거예요? 목사 전도사가 준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하나님한테 더 잘 믿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고 그 내가 깨달은 대로 내가 실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아서 그 목사님이나 전도사가 준 줄 알고 엄청나게 막 쫓아다니면서 막 그러고 다니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다가 다니는 거에 왜 아멘을 하시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어떤 것이든 그 시기에 맞는 교육이 있어야 되면 그 교육에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교육이 끝났으면 그 다음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 또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식으로 내가 성장해 나가면서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 바로 서게 되는 것이 우리가 가는 신앙의 그런 과정인 거지, 사람을 보게 되면은 시험도 많이 들고요. 사람을 보게 되면은 신앙이 잘못돼요. 그러니까 공산사상으로 우리한테 보여지는 사단의 장난이죠. 이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 하나님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죠. 그 시편 36편 1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보다 더 쉽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죄가 악인들의 마음 깊숙이 숨어 있어 한결같이 악한 짓을 충동함으로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러니까는 그런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만나서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 뭐 이렇게 좀 불만이 있어요. 제가 불만인데 뭐 우연히 만나서 야 이거 좀 이렇지 않아? 했는데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생각이 맞나 보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아, 내 생각이 맞나 보다라고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그렇지. 그러면서 확신을 갖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사람이랑 왔는데 걔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맞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맞다. 그러니까는 쟤네들 저건 잘못됐다. 어떻게 바꿔야 된다. 뒤엎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이 뭐예요? 공산 사상이랑 똑같은 거예요. 같은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났을 뿐인 거지 그게 절대 옳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옳은 일이 아니에요. 항상 생각은 정반합을 가지고 있죠.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것도 우리가 한번 경험해보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대화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합이 나오는 거예요. 합. 그러니까 어디든지 정이 있고 반이 있어요. 일당 독재라는 건 없어요. 근데 일당 독재는 공산국가죠. 정이 있고 반이 있다. 그럼 그걸 통해서 보다 나은 국가를 위한, 보다 나은 교회를 위한 합이 도출이 돼야 된다. 이게 헤겔의 변증법의 실체예요, 사실은. 헤겔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공산 사상 그 계열로, 사회주의 계열로 이렇게 분류가 되지만은 그 사람의 진짜 이론은 이 정반합의 이론이에요. 굉장히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이론인 거죠. 근데 다 자기의 욕심이 있다 보니까 거기다가 그 정반합을 이상하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회주의가 되고 공산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사람의 사상은 그 입에서 나오는 거 직접 들어봐야 돼요. 근데 텍스트로는 되지 않는다. 근데 텍스트로 계속 공부를 시키죠. 그래서 출판물을 이제 막 만들기 시작합니다. 박헌영이 자기가 공부시킨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출판물 코뮤니스트라는 출판물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로 밀반입을 시켜요. 그것이 1931년부터 1933년 7월까지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이 코뮤니스트라는 그 잡지를 노동자들, 못 배운 사람들한테 막 줘요. 막 줘서 이게 진짜인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100%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우주가 있다는 거 알지만 내가 알고 있다는 걸로 우주 그 자체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끼리 대화도 누가 이랬대 라는 건 그냥 그랬다는 거지 그게 진짜는 아닌 거잖아요.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 안 해봤잖아요.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는 몇 가지 지식이 공통된 사람들만 만나면 그게 이 전체 집단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사상이 돼버리는 거. 그게 공산사상이에요, 사실. 공산사상이 딴 게 아니에요. 몇 명의 사상을 딱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걸 관철시키는 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가 우리 자유민주주의안에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팽배해지다 보니까는 저거는 공산사상이다 라고 우리가 딱 접수를 하게 되고 저거는 물리쳐야 된다 라고 분리를 해나가는 거죠. 그러나 내 안에도 공산사상이 있죠. 그런 것이 공산사상이라면 내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뭐를 끌고 가려는 것. 근데 우리가 가는 방향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의 방향. 하나님과 마주대할 수 있는 신앙의 장성함을 일구는 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방향이에요. 근데 그걸 뭘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성경과 구속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책과 그걸 갖다가 좀 더 읽기 쉬운 구어체로 표현해 놓은 구속사 시리즈. 그걸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는데 정작 성경도 안 읽고 구속사 시리즈도 안 읽고 그거를 아이들에게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내 사상이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과 핀트가 안 맞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출판물들을 통해서 계속 공상교육을 하다가 박헌영은 그 출판물을 뿌렸다라는 것이 발각이 되면서 체포가 돼요. 상하이에서. 상하이에서 출판 작업을 하고 그걸 국내로 들여보낸 거죠. 상하이에서 1933년 7월 5일에 투옥을 해서 이때 5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5년 후에 나오게 되면서 1939년에 경성 코뮤니스트라는 것을 조직을 합니다. 경성은 그 당시 서울이죠. 서울에서 공산주의자들의 모임을 결성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때 같이 모였던 사람이 이관술, 이순금, 김삼용. 김삼용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다시
그 1925년에 만들었던 조선공산당을 다시 한번 재건하자라고 해서 전국적인 지하 비밀 조직을 만들기 시작해요. 전국적인 비밀 조직. 목적은 분명하죠. 조선공산당의 재건. 그래서 이거를 비밀 조직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은 독서 서클이에요. 독서 서클. 계속 공부시키는 거예요.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그 교지 편집실에서 했던 게 계속 공부했어요. 그 책을 얇은 것도 있고 두꺼운 것도 있는데 신입생들한테는 얇은 것만 줘요. 왜냐면 두꺼운 거 하면 체하니까 얇은 것만 줘가지고 돌아가면서 그거를 공부해서 발표를 시켜요. 발표시키면 그거를 듣고 다 막 얘기를 해요. 선배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공산사상을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사상은 공부로 나와요. 공부. 계속 공부시켜요. 근데 그 공부에서 이기려면 뭐 해야 돼? 우리가 성경을 아주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 기준이 정확하고 1500년 동안 그 뜻이 흔들림이 없는 책이에요. 가장 정확하고 가장 기준이 분명한 책이죠.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다른 사상들의 허점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근데 고등학교 막 졸업해서 대학 갔을 때 뭘 알아요? 책만 보던 애들이, 교과서만 보던 애들이. 근데 거기다가 막 얇은 책 주면서 막 귀에 듣기 좋은 거 니네들이 이제 세상을 책임져가는 세대야 막 하면서 하니까 막 신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은 막 잘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하니까 좋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이제 1941년에 발각이 됩니다. 금방금방 발각이 되죠. 만들어졌다가 1년 후에 발각되고 만들어졌다 1년 반 후에 발각이 되고 발각이 되면서 이 경성 코뮤니스트를 비롯한 전국에 있는 코뮤니스트들을 다 이제 불법 단체가 돼서 해체가 됩니다. 해체가 되면서 박헌영이 이제 숨죠. 어디로 숨습니까? 전남, 광주, 연화, 벽돌공장. 연화, 벽돌공장에서 김성삼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면서 해방될 때까지 숨죽이고 살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죽어버린 게 아니죠. 거기서 또 다른 준비를 하고 지하에서 계속 연락을 하면서 이제 해방 후에 드디어 우리나라의 사상을 결정짓기 위해서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는 그런 사상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죠. 그래서 공산사상은 담쟁이 덩굴 같아요. 담쟁이 덩굴. 죽여도 계속 막 달라붙어가지고 끈끈하게 쭉쭉 뻗어나가죠. 그죠? 그러니까 한번 거기에 딱 접촉이 되면은 이거는 끊어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시작된 이 사상은 지금도 우리나라에 계속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 사상으로 건국이 됐다라고 해서 공산주의가 완전히 없어졌던 게 아니에요. 그 사상을 갖고 있었던 거는 계속 있었고 북한이랑도 계속 접촉이 있었던 거고 또 일본에 있는 조총련을 통해서도 계속 접촉이 있었던 거고 있었는데 그게 수면에 어느 정도 가라앉아 있었느냐 어느 정도 수면 위에 떠올랐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날아다니고 있죠. 공중으로 떠서. 또 공중에서도 우리가 싸움이 있고 또 그것이 공중에서 내어 쫓기면 이 땅에서도 영적인 싸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상의 싸움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 사상이 나쁘다 하는 게 아니라 왜 나쁜지를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지금 있는 모든 사회적인 현상이랑 다 연결이 돼요. 지금 연결되시는 거가 떠오르는 거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연결이 되냐? 내가 삶 속에서 공산사상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공산사상인 줄 모르고 내가 접해봤으니까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는 분명히 해야 될 때가 됐다. 육적인 분리가 이렇게 일어났으면 사상의 분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상의 분리가 되면은 영적으로도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지 설명하지 못하면 거기서도 영적인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성경책을 무슨 기독교 경전이니까 읽어라 이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런 분리가 될 때 분명히 성경은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성립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교회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그거 좀 계속 얘기를 듣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자유민주국가에 태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공산 사상을 익히기 전에 먼저 자유민주주의 사상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먼저 체득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애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굳건히 세워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정직에서 떠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실함에서 떠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품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분량까지 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꾼이 필요하다 하실 때 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뛰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성공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깨우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빨리 깨우친다면 그만큼 하나님 말씀의 뜻도 빨리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영원한 세계 아버지 그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지금 이 세상에 얽매여 있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늘 심의권을 가진 자로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위의 가치를 위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충분히 10분 활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사상이 분명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사상도 아버지 삶에 묻어나는 그 사상도 정확하고 분명한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혼잡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과 혼잡됨으로 말미암아 바벨이 되고 애굽이 되어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기준으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거룩과 의로움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서 발전시켜 가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늘나라에 저절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봉헌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봉헌을 아버지께서 기쁘게 보시고 또한 아버지 면밀히 살펴주시는 가운데 아버지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이었다면 아버지께서 고쳐주시고 아버지 합당한 마음이라면 아버지 그것을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 맺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